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에서 두 가족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습니다. 북한에서 일가족이 귀순한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인데요.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해 내려왔는데 특이한 건 두 가족이 사돈지간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한 달간 준비해서 내려왔다는데요. 김재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그 스토리는 아는 기자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밤 9명의 북한 주민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족인데 사돈지간입니다. 부부와 3, 4살 정도의 어린 두 자녀를 중심으로 시댁과 처가, 양 가족이 함께 탈북한 겁니다.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두 가족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쪽으로 남하했고 우리 군 당국에 잡히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동자 가족으로 생활고 때문에 귀순하게 됐고 한국 방송을 몰래 봐왔다고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도 귀순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탈북민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부터 크게 줄기 시작해 지난해는 67명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한 달간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밀물과 썰물 시점을 살폈고 자기 소유의 어선도 개조했습니다. 장기 표류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옷가지, 배연료 등도 목선에 실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의사를 밝힌 두 가족 9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끝내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두 가족이 넘어왔는데 서로 사돈지간이라고요? 네, 당국이 조사해보니 이들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가계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각각 편부모를 모시고 내려왔고요. 여기에 각 형제와 2명의 아이들까지 총 9명이 내려온 겁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요. 비교적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이들이 혈연 관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선요, 생활 총화처럼 이웃 주민들끼리도 서로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친하더라도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함께 귀순을 무릅쓰기 쉽지 않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자, 이 내려오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네, 이들은 귀순을 약 한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자기 소유의 목선을 개조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이 목선에는 비상식량과 옷가지, 그리고 연료까지 실어져 있었습니다. 장기 표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보니까 이 출발지인 황해도 강령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도 이걸 목선 타고 넘어온다는 그 결심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가 개조한 목선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주로 탈북하는 루트로 알려진 북중 접경 지역이 아니라 직접 바다를 건너올 결심을 했다는 것. 그만큼 조류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할 자신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출발지는요, 황해도 강령군입니다. 강령군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까지 50km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강령군에서 배를 띄워 조류를 이용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NLL을 넘었고요. 바로 우리 군에 발견되었습니다. 귀순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북한 쪽 감시도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 귀순은 확실한 겁니까? 네, 이들은 오자마자요, 우리 측에 바로 귀순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귀순 동기로는 생활고를 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남한 방송도 시청한 적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당국이 파악한 이들의 신분은 노동자입니다. 고위층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장마당에 의존을 해서 각자 도생으로 생계를 이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온 이유가 생활고 때문이라면 북한 내의 식량난이 또 심각한가 보군요. 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북한의 쌀 가격이 1kg에 6,200원, 옥수수 가격이 1kg에 3,3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상 쌀은 4,000원대 중반, 옥수수는 1,800원에서 1,900원대
때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보다 훨씬 비싸진 거죠. 내부 식량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비싼 가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대북 제재는 해제될 기미도 없다 보니 주민들의 생활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귀순 소식 듣자 지난 정부 논란이 됐던 강제 북송 사건이 또 떠오르던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간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가족이 NLL을 넘어온 것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거의 6년 만인데요. 이번 귀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줄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연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비가 내린 오늘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찾았고 여야도 총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의 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인 5월의 어머니들을 맞이합니다. 국가보훈처장, 광주시장 등 유관 기관장과 함께 입장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올해엔 5월 어머니 15명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170여 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을 계승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승 의지는 재차 밝혔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비를 입지 않은 채 5월의 어머니들과 나란히 서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모두 팔을 흔들며 제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사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유족들이 머물 민주당 쉼터를 확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은혜의 뉴스 최선입니다. 여야가 총출동했지만 화합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김기현, 이재명 두 여야 대표 모두 한자리에 있었지만 한자리에 없는 듯 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념식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참석자들과 별도 인사 없이 곧장 자리에 앉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도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은 여야 대표는 행사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에도 따로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손만 잡고 노래를 불렀고 이 대표는 혼자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때에는 팻말 시위도 있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은 우의를 벗은 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기념식장 밖에서도 여야의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특정 세력에 이용됐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공약을 지키자며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면 전환용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권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제안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리한 이슈에 5.18을 악용한다면 오히려 5.18 정신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개헌을 띄우는 것은 김남국 물타기용 뜬금포 담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리 정치인의 국면 전환용 제안이라는 여권 비난에 반발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습니까? 5.18 재단 측은 대통령 기념사에 헌법 전문 수록 의지가 분명하게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비명계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참에 강성 지지층, 강성 유튜브, 팬클럽, 나아가 철험회까지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겨냥해 강성 유튜브 출연 제한도 요구했습니다. 과거 태극기부대 때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 했던 것처럼 당 소속 의원들 유튜브 방송에 출연 금지, 그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쇄신의총에서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 팬클럽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와 탈퇴를 주문한 데 이어 조응천 의원도 같은 요구를 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극성 팬덤 정치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소속된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철험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유튜버들, 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목소리를 일부 의원의 주장으로 축소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일부 강경한 의원들이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내 반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강성 지지층은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의원들 명단을 돌리며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김남국 살리기 일환으로 열린민주당 재창당 같은 신당 창당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이해 충돌이 되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철험회 소속 민영배, 최광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공격에 앞장서 왔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등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 도저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김 여사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연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은 표결을 회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게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 권한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물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해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맞선 대여 압박의 성격도 있는 발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이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분으로 알게 된 내용을 폭로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대법원은 선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선 1년도 안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비리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김 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 5건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김 구청장은 공익 제보였다고 주장했지만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KTNG 동향보고 유출건을 제외한 4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혐의들이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에 드는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며 김 구청장의 행위가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직위를 잃습니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뭘 거부했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주장을 한 건데요. 한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예민한 부분인데요. 법무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지 매년 2차례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직무 관련한 공무원은 아무도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난 10일 이미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박찬대 최고위원은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달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이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더라고요. 당시 법무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문서, 개인정보가 든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취지군요.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박 최고위원을 향해 김의겸 의원 대신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요. 박 최고위원은 조금 전 착오가 있었다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착오를 인정했네요. 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퍼 차림의 김남국 의원, 요즘 안 보이던데요. 네, 두문불출하던 김 의원의 오늘 모습이요. SNS에 올라온 건데요. 네, 어디입니까 저희가? 해당 글에 따르면 이곳은 가평휴게소라는데요. 편한 복장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죠. 복장을 보니까 공식 일정 같진 않고요. 네,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다고 꼬집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된 글이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의 한 신부가 누구든 욕망이 없는 자가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고 옹호했습니다. 투자 욕망이 죄냐는 취지인데 공감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모두가 욕망이 있고 모두가 돈을 벌고 싶지만 국민 공분을 일으킨 건 이거였죠. 질의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이모 발언한 거 있잖아요.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넥타리 이모 썼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하느라고 국민 대표하라고 앉은 자리에서 제대로 질문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네요. 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를 했다는 게 나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 이게 들어차 있었다는 거잖아요.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코인 거래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이 말을 들으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예요? 21억 원 가까이 실시간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자산이 9억 1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또 그 사이에 한 5, 6천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같은 날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사과했죠. 실시간 5, 6천만 원씩 널뛰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칭 검소한 청년 정치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죠.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민노총 관계자 등 5명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엄포를 놓았는데 이 정도로 불법 집회 막을 수 있을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던 건설노조. 폭력투쟁!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오후 8시 반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야간 문화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집회가 이겨내거나 해산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들이 참가자 여러분에게 무차 비상명령을 전합니다. 집회를 마치고는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까지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엔 쓰레기로 도심이 가득 찼습니다. 17일에도 집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됐고 행진까지 하느라 평일 도심 출퇴근길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일주일 안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원 14,000여 명이 도심에서 노숙을 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사 집회 금지 제한도 노조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번번이 뒤집히는 현실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니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뿐 아니라 눈곱 감기로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소아과 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벌어지고 있는 진료 전쟁 모습입니다. 진료를 잠깐 쉬는 점심시간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그런 시간대 피해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기침이나 콧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나 독감도 증상은 비슷해 일일이 다 검사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코로나 검사도 있고 독감 검사도 있고 기침 많이 나고 이런 증상 때문에 갔었었는데 그때도 검사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탈마스크 영향으로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눈곱 감기라고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 7, 8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올해 감기와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2,069명으로 지난해보다 8배 늘었습니다. 약을 먹거나 푹 쉬면 길어도 일주일이면 낫던 감기가 2주째 이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고 때로는 2가지 바이러스가 복합 감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더 증상도 오래 가고. 전문가들은 외출 전후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이레놀이 품절이었던 것처럼 코감기약 품귀로 날립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웃돈을 얹어서 사거나 약사회가 약을 배분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 약을 구매하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콧물, 코감기에 쓰이는 조제용 감기약, 슈다패드정과 코슈정이 모두 품절입니다. 약사님들끼리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뭐 지금 4배까지 약을 주고도 구하고 싶다. 약이 너무 없으니까 작년에 아세타미노펜 때와 거의 그 비슷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콘서트 티켓팅을 하듯 약을 구한다는 곳부터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한다는 약국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 걸로 이제 종이 성분으로 또 그걸로 해서 조제해 나가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예 못 쓰고 있는 약국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약사회는 약국마다 500정씩 배분하기로 했는데 전국 약국의 절반이 넘는 15,000곳이 신청했습니다. 이마저도 일주일쯤 버틸 수 있는 정도여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 환자 증가에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한정당 23원 정도인 낮은 약가를 이유로 제약사들이 생산을 더 늘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여자 혼자 집에 있는데 문틈으로 불쑥 철사를 넣더니 문까지 열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을 겪은 여성이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용의자는 부동산 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현관문 틈으로 들어온 가느다란 철사가 문고리를 여러 번 잡아당깁니다. 문고리에 걸어서 당기면 밖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게끔 올가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빌라에서 모르는 남성이 무단 침입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빌라에는 20대 여성 혼자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여성은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성은 문을 열지 못하게 철사를 잡고 누군지 모르니 문 밖에 있던 남성이 부동산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얼마 후 남성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를 거쳐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부동산 업체 직원으로 여성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돼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매 넘어간 집이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시켜서 자기는 가서 확인하려고 갔다 그래요.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점유한 곳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주거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이 남성을 소환 조사한 뒤 이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혼자 타야 할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교생 2명이 사고를 당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규정상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1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킥보드에는 17살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와 주행 중이던 택시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억울한 게 이게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학생들 다 타고 다녀요. 면허 인증하는 건 뜨는데 확인만 누르면 바로 되는 시스템이라서. 사고와 관련된 3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방치하고 인도를 질주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게도 운전자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라면값 많이 올랐습니다. 밀과 팜유 같은 원료 가격이 치솟았다고 가격값 올렸죠. 그런데 최근 원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고 식품업체들 영업이익만 껑충 뛰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농심은 라면 제품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했습니다. 오뚜기는 11%, 삼양식품은 9.7% 각각 올렸습니다. 라면의 주재료인 밀과 팜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기준 밀 국제 시세는 1년 전보다 44.9% 급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 팜유 국제 가격도 37.5%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오른 라면 값은 요지부동입니다. 라면이 원래 이렇게 비쌌나? 이런 생각 들면서 원래 3개 먹을 작정하고 갔는데 2개만 사고 나왔어요. 물가도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그냥 필요한 만큼 아무래도 이제는 좀 행사하는 상품 쪽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가격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라면 회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농심은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86% 급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오뚜기는 영업이익이 11% 늘었습니다. 다만 삼양식품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며 2.6% 줄었습니다. 농심 측은 밀가루를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국제 시세와 제품 가격 간 직접적 영향이 없다며 1분기 이익은 미국 법인 실적이 좋아진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설탕값과 물류 비용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맵고 짜고 얼얼하기까지 한 마라탕, 요즘 10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1위라죠. 초등학교 급식에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성장기 아이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새빨간 국물에 기름이 둥둥 떠 있고 고기와 청경채, 배추, 버섯의 두꺼운 당면이 가득 든 마라탕. 혀가 얼얼한 매운맛에 향신료가 자극적이지만 요즘 학교 급식에도 등장할 만큼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요즘 학교 클래스 마라탕 커버로 누가 매운맛에 더 강한가라며 아이들의 마라탕 먹기 도전 영상은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갈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마라탕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합니다.
많이 먹으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뭔가 혀에 약간 혀 알랄한 제가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마라탕 먹으면 그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맘카페 등에선 학교에서까지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음식을 꼭 먹여야 하느냐며 부모의 성토글이 올라옵니다. 너무 자극적이기도 해서 아이한테 좋을 것 같지 않고 좀 식재료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느껴가지고 마라탕 식당에 가도 학생들끼리 와서 마라탕 먹어서 양을 주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도 문제지만 소화기관에 자극적인 향신료는 위궤양과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혀에 아싸하게 맛이 나면 사실은 위나 식도 점막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겠죠.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들어오면 성장하는 대로 갈 것들을 조금 더 못하게 할 가능성은 있겠죠. 또 과도한 캡사이신 섭취는 여드름 등 성장기 아이 피부에도 안 좋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10여 년 전 경상남도가 20억 원 예산을 들여 만든 거북선이 단돈 15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심각한 예산 낭비죠. 저희 채널A가 긴급 점검을 해보니 인근 통영시와 사천시 거북선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거북선 선체 곳곳이 움푹 파이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파편들이 바닥에 나뒹 겁니다. 지난 2010년 경상남도가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며 20억 원을 들여 만든 거제시 거북선입니다. 하지만 만들자마자 가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국내산 금강송을 썼다더니 실제로는 싸구려 수입 목재를 썼습니다. 원래 바다에 띄어 관광자원으로 쓸 계획이었지만 흔들림이 심하고 물까지 새면서 1년 만에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부식이 심해지면서 지난해까지 수리비만 1억 5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는 그 스티로폼처럼 섬유화되어 있거든요. 손가락이나 이런 걸 못으로 긁으면 그냥 툭 들어갑니다. 결국 거북선 처분에 나서 8차례 입찰 끝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 낙찰가는 단돈 154만 원. 이마저도 실제 계약이 성사될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져가시라 해도 공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의 경비는 소요된다 보이죠. 애물단지는 거제시 거북선뿐만 아닙니다. 경남 통영시는 29억 원을 들인 거북선 2척과 판옥선까지 운영 중인데 선박 검사비와 보험비가 연간 1억 원까지 듭니다. 좀 수지는 당연히 안 맞죠. 통영이나 산지성도 있고 꼭 경제성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10억 원을 들여 만든 경남 사천시 거북선 전시관은 관광객 수조차 집계되지 않습니다. 해놓고 뭐 특별하게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서 삼천포 대교공원 쪽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왔다 보고 가시는 개념이라서. 10여 년 전 영화 흥행과 함께 분 이순신 열풍에 너도 나도 나섰던 거북선 마케팅. 예산만 축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했던 이 크고 작은 지진 소식들 재난 문자로 자주 받았었죠. 그런데 동해시가 이 지진 소식을 전파한 기상청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안 내륙까지 흔들었던 규모 4.5 지진. 당시 기상청은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지진이 났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발표에 강원 동해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기상청이 제시한 진앙지 좌표를 근거로 직선거리에 있는 최단거리 내륙 지역은 동해시 대진동이 아닌 강릉시 강동면 심공리라는 겁니다. 강릉시가 가까운데도 동해시 지진으로 표현해 관광객 등의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불만입니다. 동해시에 딱 지명을 해버리니까 시커멓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죠. 전화는 꽤 많이 왔었어요. 불안한가 봐요. 10%? 이게 만약에 여름에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피해는 훨씬 더 크겠죠. 기상청은 최단거리 행정구역이 아닌 최단거리 관청 위치를 기준으로 지진 발생 위치를 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어서 신속하게 지진 통보가 나가야 되잖아요. 동해시는 기상청에 해역 지진 발생 발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투합에서 놨다 그러면은 조금 관청하고 가까우면 삼척 시청이에요. 그냥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됐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에 지진 불안감까지 겹치면 관광 수입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진앙지 표시 항의까지 불러온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비극의 도시에서 종전의 상징으로 바뀐 도시 일본 히로시마에서 내일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정상들의 방문에 경계 태세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는데요. 히로시마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히로시마 역부터 도심 곳곳까지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경비 태세가 펼쳐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호텔은 내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담장입니다. 섬의 위치에 경호에 용이하다고 하지만 바다나 상공으로부터의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무인 항공기나 순시선까지 띄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교통 통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일 정상들이 방문하는 평화공원은 오늘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투하의 비극을 겪었던 히로시마가 평화를 기원하는 도시가 됐다며 회의 개최를 반겼습니다. いい方に向か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けれど、平和な方にそうなればよろしいと思いますけれど.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만과의 평화를 강조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인사들에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공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출국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사고로 숨진 고 다이애나비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아들인 해리 왕자 부부도 뉴욕 한복판에서 이 파파라치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멈춰선 택시를 둘러싸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말려보지만 플래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We went a block, we got blocked by a garbage truck, and all of a sudden paparazzis came and started taking pictures. 택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영국 해리 왕자 부부와 장모입니다. 뉴욕의 한 시상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파파라치가 따라붙은 겁니다. 앞서 밤 9시 50분쯤 시상식장에서 나온 해리 왕자 부부는 사설경호팀의 SUV 차량을 탔습니다.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 자동차 전용 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렸고 경찰서로 피신했습니다.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바꿔 탔지만 다시 따라오는 파파라치를 피해 경찰서로 되돌아갔고 경호 차량으로 옮겨 타고서야 2시간 넘는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자동차와 스쿠터, 자전거를 탄 파파라치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인도위를 질주했으며 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의 대변인은 SNS를 통해 재앙에 가까운 추격전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의 어머니인 고 다이애나 비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It just reminds you of like all the other scenes you've seen in the past with Prince Harry's mother, and it was just really upsetting. 해리 왕자 부부는 왕실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20년 왕실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영화로 더 친숙한 이름 타이타닉은요. 111년 전 침몰한 여객선입니다. 두동강 나고 곳곳이 녹슨 처참한 모습들을 구현한 3D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권솔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Do not let go of my hand. 1997년 개봉돼 실화를 바탕으로 수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훔친 영화 타이타닉. 실제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5일 새벽 승객과 승무원 등을 태운 채 침몰했고 1,517명이 숨졌습니다. 111년째 북대서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일부 모습만 공개됐던 타이타닉호. 실물 크기의 3D 이미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암흑 속 박힌 거대한 선체는 두동강 나 있고 선수와 선미가 800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보일러실, 한때 초호화 여객선의 일부였던 라디오실과 갑판 오른쪽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닥에 파묻힌 프로펠러엔 101이란 숫자가 선명하고 열지 않은 샴페인병도 발견됐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마치 종이처럼 찌그러진 주변 잔해가 처참합니다. 이번 복원 작업은 영국 심해지도 제작업체의 3D 스캔 기술 덕분입니다. 잠수정을 이용해 바닷속 3,800m 지점을 탐사했고 배 주변 모든 각도에서 70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총 200시간 걸친 작업으로 수집된 데이터만 영화 8,000편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노력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구현된 겁니다. 그간의 추측이 아닌 기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111년 전 사고의 비밀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자,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이 사라진 뒤에 너도 나도 초고층 재건축에 나설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반포 주공 아파트는 35층에서 49층으로 바꾸려다가 조합원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철거 작업을 마친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부지. 4년 뒤에는 한강 바로 앞 면적 37만 제곱미터에 5,000세대의 35층 고층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추진 20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난 건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계획 변경도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조합원 총회 투표 결과는 예상 외였습니다. 지난 16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980명 중 65% 이상이 49층 재건축에 반대한 겁니다. 이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반대가 생각보다 많았고 예측은 전혀 못했죠. 층수를 높이면 한강변 조망 가구도 늘고 단지 가치도 올라가지만 조합원들의 반대에 막힌 겁니다. 공사 비용이 1,500억 원 더 드는 데다 입주도 7개월가량 늦어지는 게 반대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라는 특수성도 영향을 줬습니다. 젊은 층에서 보시기에는 자산 가치의 증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연령층이 많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하루 빨리 들어가셔서 사용 수익, 거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이주비와 분담금 등 이자 비용 증가 부담도 한 이유입니다.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6,800세대 규모 잠실주공 5단지도 기존 50층에서 최고 70층으로의 설계 변경안을 두고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서 북한 잠수함을 잡아내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초강력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김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 잠수함 다수 미식별 중이며 심포 일대 SLBM 발사 징후 포착. 부산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북한 잠수함 활동 정보를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내부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발사 원점과 속도 등은 이지스 전투체계의 핵심인 스파이 레이더가 실시간 탐지합니다. 이번에는 미식별 잠수함이 포착되자 인근 해역에서 비행 중이던 P3 해상 초계기가 어느새 나타납니다. 적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면 위 100m까지 접근해 수중 음파 탐지 장치인 소노 V도 떨어뜨립니다. 적의 위치가 파악되자 링스 헬기가 저공 비행하며 공격하고 세종대왕함은 대잠 유도무기 홍상어를 발사합니다. 가상의 북한 잠수함이 격침되면서 대잠전 훈련도 마무리됩니다.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세종대왕함이 훈련을 마치고 진해 앞바다를 순항 중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수직 발사대는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할 수 있고 레이더는 1,000km 내 10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인 핵 잠수함 개발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3척 중 1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줬는데요.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10에서 40mm, 남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는 오후까지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은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는 26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강릉은 19도에 그치며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구름만 많겠고요. 활동하기 좋은 늦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가 민노총 건설 노조의 1박 2일 노숙 투쟁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차는 꽉 막히고 확성기 소음에 쓰레기와 악취까지. 대체 왜 시위하는지 봤더니 정권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건설 현장 특별 단속했더니요, 단 5개월 만에 채용 강요하고 협박, 갈취의 폭력 등 불법 행위로 무려 5,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민은 무엇을 위해 불편을 참아야 하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